여러분은 현재 우리의 영적 지식, 그러니까 인류 전체의 영적 지식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아주 낮은 수준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인류가 과학 기술이 뭐 어느 정도 발전을 했지만 영적인 분야에 대해서는 거의 발전이 없다시피 했어요. 왜 그럴까요? 과학은 차근차근 발전을 했죠. 아주 원시적인 과학 기술에서부터 시작해서 차근차근 그 지식을 축적하면서 발전을 해왔어요. 그런데 영적 지식은 발전을 안 했어요. 오히려 옛 것을 까먹고 그리고 대중적으로 호응을 받아야 된다는 이유로 편집되거나 잊혀지고 그런 것들이 오히려 더 많았단 말이에요. 이거는 아주 근본적인 문제 때문인데 일단은 과학기술은 왜 발전을 할 수 있었는지를 보면 과학기술은 작은 발견에 대해서 소홀하지 않아요. 그 작은 발견을 계속 유지한 채로 그 위에 또 다른 새로운 발견, 또 다른 새로운 발견을 이렇게 점점 쌓아가면서 발전을 하거든요. 근데 영적 지식은 그렇지가 않죠. 어느 한 뭐 교주라거나 뭐 부처 예수 같은 대단한 사람이 나타나면 그 사람이 자기가 아는 것만 진실이고 진리고 그런 식으로 쫙 가르침을 준 다음에 그 위에 다른 사람이 뭔가를 더 덧붙이는 것을 허용하지 않아요. 그리고 작은 발견에 대해서 굉장히 무시하는 경향이 많죠. 예를 들어 제가 여러분한테 뭐 영적인 지식, 영 에너지의 원리, 뭐 귀신의 생태에 대해서 이제 알려드리려고 하는데 누군가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당신이 뭔데? 당신이 뭐 진리를 깨우쳤어? 뭐 부처님처럼 완전히 깨우친 사람이야?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따지면은 아인슈타인이나 다른 과학자들한테도 그 과학자들이 각자 나름대로 발견한 것들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그 사람한테 가서 당신이 뭔데? 당신이 뭐 우주가 어떻게 태어나고 돌아가는지 전부 다 알아? 이렇게 따지신 사람은 없잖아요. 근데 유독 종교, 영적인 분야에 대해서는 어떤 사람이 발견한 거를 얘기하려고 하면 당신이 진리에 대해서 다 깨달았냐? 부처님 수준으로 다 깨달았냐? 뭐 이렇게 따지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냐? 실제로 자기가 뭐 부처나 예수처럼 대단한 사람이라고 그 허위로 이제 허세를 부리고 사이비교주 행세를 하는 사람들만 그런 말을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분위기가 이상해진 거죠. 그러니까 전형적인 사기꾼들만이 진리를 살법하는 시대가 된 거예요. 근데 영적인 분야도 과학처럼 그런 식으로 발전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저는 제가 무슨 진리를 깨우쳤다거나 부처가 됐다거나 이런 소리를 하고 싶지도 않고 제가 발견한 것들 그리고 왜 어쩌다가 그걸 발견하게 됐는지 이런 것들을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그 설명 과정에서 제가 알고 있는 영의 에너지의 특성이라던가 그리고 귀신들의 생태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이제 차근차근 알려드릴 생각인데 제가 애초에 이제 맨 처음에 이거에 관심을 가지게 된 건 예지몽 때문이에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예지몽을 자주 꿔왔거든요. 그런데 그걸 떠나서 예지몽을 왜 꾸는지가 궁금하잖아요. 도대체 이게 왜 가능한가? 뭐 과학적으로는 뭐 말이 안 된다고는 하지만 그건 과학자들의 얘기고 예지몽을 꿔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게 진짜라는 걸 아실 거예요. 체험으로. 그거를 내가 이 꿈을 꿨다는 걸 남한테 증명을 할 수는 없지만 예지몽을 꾼 본인 자신들은 알잖아요. 내가 거짓말한 게 아니라는 걸. 그러면은 남한테 증명을 할 수 있냐 없냐를 떠나서 그 근본적인 궁금증이 생기는 거죠. 왜 예지몽이라는 게 가능하고 왜 생겨나는지. 왜냐하면 시간과 공간에 제약이 있는데 어떻게 현재 이 공간에 있는 내가 다른 시공간에 있는 정보를 꿈꾸는 동안 알아채갖고 예지몽으로 보냐. 말이 안 되잖아요. 과학적으로 보면. 근데 실제로 일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예지몽은. 그래서 이게 왜 일어나는지를 알아보려고 하다가 점점 이렇게 발전이 되어 온 건데 과학적 사고의 큰 문제점이 뭐냐면은 남한테 증명을 할 수 없는 것은 없는 걸로 쳐버립니다. 그래서 예지몽도 왜 과학적인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을까요? 증명을 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내가 뭐 꿈을 녹화해서 남한테 보여줄 수 없고 내 꿈과 현실에서 일어난 사건들의 연관관계를 증명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없는 걸로 친다는 거예요. 그치만 그거는 사실 없는 게 아니라 관측을 할 수준이 안 되는 거잖아요. 영의 에너지에 대한 것도 우리가 관측을 할 수 있는 수준이 안 되는 것이 그냥 없다라고 단정 짓는 것은 틀린 거거든요.
관측을 할 수 없으면 없다. 그거는 마치 지렁이가 앞을 못 보는 지렁이가 저기 앞에 있는 무언가가 자기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과학적인 사고에서 조금 더 벗어나서 내가 체험한 거에 대해서는 나는 있다고 가정하고 연구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예지몽에 대해서 처음에 연구를 시작했는데 왜 예지몽부터 했냐? 일단은 제가 어렸을 때부터 꽤 자주 체험을 해봤어요. 그래서 이게 실천한다는 걸 저 자신은 알고 있었고 남한테 증명은 못하지만 제가 제 자신한테 거짓말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저는 알고 있는 거잖아요. 이 실천한다는 걸. 그래서 이제 이것의 원인을 파헤치다 보면 영의 세계라든가 진리에 대해서 이제 조금이라도 신뢰를 더 얻을 수 있지 않나 해서 시작이 된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뭐 불교나 기독교나 뭐 여러 경전 같은 걸 읽고 그 내용을 그대로 믿는 것은 조금 만족스럽지가 않았어요. 저는 이제 처음부터 제가 신마이를 찾아가면서 파헤치고 싶었거든요. 진리에 대해서. 그런데 이제 가장 확실한 신마리는 내가 체험한 것 중에서 실천한다고 생각되는 것을 분석해 나가다 보면 이제 진리의 신마이를 더 얻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맨 처음으로 정한 게 예지몽입니다. 그래서 예지몽을 연구하기 위해서는 일단 꿈이라고 하는 거, 예지몽도 어쨌든 간에 꿈이잖아요. 꿈이 어떻게 해서 생겨나는지를 연구해야 됐어요. 근데 저는 그 전부터 이제 다각몽, 루시드 드림을 자주 해봤어요. 내가 꿈을 꾸면서 꿈인 걸 알아차리고 꿈을 조정하는 법, 자각몽. 그거를 이제 여러 번 해봤는데 지금도 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이제 꿈의 특성을 많이 알게 됐죠. 이런 식으로 내가 마음을 먹으면 꿈에서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고 저런 식으로 마음을 먹으면 저런 식으로 표현이 되고 이런 꿈의 특성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됐고 또 이제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그러다가 이제 자각몽이 아닌 일반 꿈의 원인 그리고 그걸 해석하는 거에 대해서도 관심이 생겨서 공부를 했는데 그러다가 이제 꿈투사라는 걸 알게 됐어요. 꿈투사. 그 고혜경 교수님이라고 그분이 이제 감량 고증에 있었는데 꿈투사라는 것은 이제 남이 꿈을 꾼 거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제 그 꿈의 내용을 내 마음속에 투사해 보는 거예요. 머릿속에 그려보는 거예요. 내가 그 꿈을 꾼다고 상상하고. 그러면 이제 그 남의 꿈을 들으면서 내 마음속에서 이제 내가 이 꿈을 꾸고 있는 당사자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그 꿈의 변화에 따라서 내 감정이 어떻게 변하고 이런 거를 이제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꿈을 꾼 사람의 심리를 좀 더 이해해 본다 이런 거예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거에 대해서 알기 전에 이미 자각몽에 대해서 많이 해봤잖아요. 그래서 이런 마음을 가졌을 때 뭐 이런 현상이 꿈에 나타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이미 자각몽 관점에서 많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얻은 지식이랑 꿈투사를 같이 병행해서 하니까 더 재밌더라고요. 왜냐면은 단순히 감정 변화만 읽는 게 아니라 꿈에 내용이 진행되는 거를 이제 자각몽 관점에서 보면은 이 사람이 분명 이 시점에서 마음속 어떤 깊은 곳에서 이러한 것을 상상했기 때문에 꿈에 이런 게 나온 거다. 이런 걸 예측을 할 수 있겠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설명을 하면 제가 대표적으로 이제 비유를 많이 하는 꿈이 현관문 꿈이에요. 현관문. 집에 있는 현관문. 꿈에 이제 집에 현관문이 있는데 밖에 이상한 사람들이 들어오려고 하는 꿈. 다들 한두 번씩은 꿔보셨을 텐데 이런 꿈들이 이제 살펴보면 내용이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심리나 평상시 사고방식이 다 보입니다. 단순한 꿈투사만 하면은 이 꿈의 내용이 진행됨에 따라서 이 사람이 어떤 심리를 겪었는지 그 정도만 알 수 있지만 자각몽 관점에서도 이거를 같이 분석해 보면은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은 현관문 밖에서 이상한 사람들이 막 서성이 있는 꿈을 꿨을 때 소리를 쳐갖고 막 내쫓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막 숨었는데 문이 막 덜컹덜컹 거리던 문 부셔지고 막 이렇게 꿈의 내용이 진행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단순히 심리의 변화 관점에서 보면 첫 번째 사람은 뭔가 자신감이 있고 소리쳐서 내쫓은 사람 그 사람은 막 자신감이 있는 심리고 이제 숨어있다가 문 부셔지는 사람은 점점 불안감이 더 가중되는 심리구나 이 정도만 알 수 있는데 자각몽 관점에서 이걸 다시 분석해 보면은 그 전에 이제 문이 부셔지기 이전에 이 사람은 머릿속에서 저 잠금 장치가 과연 안전할까? 이러한 의심의 마음이 약간 먼저 들었을 거예요. 왜냐면 꿈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은 자기 생각이 만들어내는 것이기 때문에 문이 부셔진다라고 하는 꿈의 현상이 일어나기 이전에 반드시 문의 잠금 장치
그리고 내구력에 대한 의심이 드는 단계가 무조건 필요하거든요. 이런 것도 있고, 또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가 많아요. 꿈에 뭐 기형적으로 생긴 동물들이 나타나는 꿈이 있어요. 곰이 나타났는데 곰이 빼빼 말라 있다거나, 강아지가 나타났는데 강아지가 생긴 게 막 기형적이고, 막 이런 꿈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은 단순한 꿈투사로 분석해 보면은 잘 이해가 안 가요. 왜 이런 꿈을 꿨는지. 근데 자각몽 관점에서 이제 이 꿈을 분석해 보면은 반드시 그 기형적인 동물이 그 기형적인 형태가 정해지기 이전 단계에서 이게 어떤 동물인지 막 추측하는 단계가 있어요. 예를 들어 이제 처음부터 그냥 멍멍 소리가 나왔고 꿈에서 봤더니 강아지가 있다. 이런 꿈은 그냥 강아지가 강아지처럼 생겼습니다. 대부분. 그런데 그게 아니라 저기서 뭐가 꼬물꼬물 거리는데 가까이 가서 봤더니 이게 뭐가 네 발로 기는 것 같은데 저 가까이 보니까 강아지인 것 같은데 약간 이상하게 생긴 강아지. 이런 꿈들이 있거든요. 이거는 뭐냐면은 내가 이제 처음에 발견한 것은 강아지가 아닌 거예요. 그냥 무언가가 꼬물거리는 그걸 발견한 거예요. 꿈에서는 그 이상의 정보가 생겨나지 않은 상태인데 내가 그것을 관찰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가까이 가는 순간 여러 가지 상상들이 생기잖아요. 저 꼬물거리는 건 뭐 발인가? 네 발 달린 짐승인가? 이런 상상도 하게 되고 뭐 털이 달린 짐승인가? 이런 상상도 하게 되고 그런 상상들이 다 그 대상한테 주입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네 발같이 생긴 형상도 나오는 것 같고 뭐 털 같은 형상도 나오는 것 같고 막 그러다가 그 과정들이 다 주입되다가 마지막에 강아지인가 하는 순간 강아지와 약간 비슷해지는 거죠. 그렇지만 이전 단계에서 알 수 없는 존재라고 이미 인식을 했기 때문에 생김새가 완전 깔끔한 강아지 형태로 나오지 않고 기형적인 형태로 나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자각몽의 관점이라기보다는 이제 자각몽을 많이 해본 사람의 노하우를 가지고 꿈투사를 해보면 꿈의 변화가 왜 이렇게 됐는지를 이제 어느 정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점은 뭐냐? 그 꼬물거리는 무언가와 기형적으로 생긴 강아지로 정해지기까지의 과정들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생각을 해보면은 꼬물거리는 무언가가 그 기형적으로 생긴 강아지가 됐어요, 결국엔. 그러면 이 꿈이 맨 처음에 전달하려던 건 뭘까요? 이 꿈이 맨 처음에 전달하려던 건 기형적인 강아지가 아닌 거예요. 왜냐면은 기형적인 강아지라는 건 나의 의식이 꿈속에서 약간 활성화된 상태에서 꼬물거리는 무언가를 알아내려고 막 여러 가지 상상을 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거라서 이 기형적인 강아지라는 것은 꿈이 맨 처음에 전달하려던 메시지가 아니고 그냥 꼬물거리는 무언가가 정해지지 않는 꼬물거리는 무언가가 꿈이 맨 처음에 나한테 전달하려던 메시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꿈이라는 것은 뒤로 갈수록 뒷부분으로 갈수록 점점 의식의 개입이 많아지면서 원래 최초의 꿈이 나한테 전달하려던 메시지가 아닌 내 평상시의 사고방식이 반영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꿈의 처음 부분은 꿈이 맨 처음에 잠재의식이 의식한테 맨 처음에 보여주려던 메시지가 담긴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 뒤로 가면 갈수록 점점 내 의식이 개입해가지고 내 평상시 사고방식이 반영된 부분이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항상 남의 꿈을 분석해 줄 때도 맨 첫 장면을 중요시합니다. 대부분 맨 첫 장면은 의식이 많이 개입되기 전이고 또 의식이 많이 활성화되기 전이라서 흐리고 불분명해요. 그렇지만 그냥 흐리고 불분명한 그대로 말을 해달라고 하거든요, 저는. 그게 이제 첫 장면이 왜 최초로 이 꿈을 꾸게 되었는지에 대한 이유예요. 그 이유를 알게 되면 이제 잠재의식이 요 근래에 어떤 기분을 느끼고 있는지, 잠재의식이 나한테 전달하고 싶었던 메시지는 무엇인지를 이해를 할 수 있고, 그리고 뒤로 갈수록 점점 적어지니까 이런 뒤로 갈수록 이제 평상시 나의 사고방식이 나오는 거죠. 이제 내가 부정적인 사고방식이 좀 쩔어 있는지 아니면 긍정적인 사고방식의 사람인지 그런 것들을 이제 뒷부분을 보면서 평가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왜 첫 장면이 중요할까요? 첫 장면이 왜 중요한지는 꿈이 어떻게 시작이 되는지를 알아야 되거든요. 우리가 잠에 들면 의식이 꺼지죠. 의식이 잠들죠. 그러면 의식이 잠들면은 잠재의식이 이제 활동을 하게 돼요. 잠재의식은 우리가 깨어있을 때도 있기는 있지만 의식이 앞에 있고 잠재의식은 뒤에서 이제 숨어있는 상태거든요. 겉으로 드러나지 않고. 근데 우리가 잠을 자게 되면 의식이 꺼지니까 잠재의식이 주도적으로 활동을 해요. 근데 잠재의식이라는 것은 논리성이 없어요. 잠재의식의 상상이라는 것은 우리가 봤을 때는 전혀 이해가 되지 않은
논리도 없고 개연성도 없는 그냥 잡탕 같은 그런 생각들이 망상의 나열이거든요. 스토리가 없다는 거예요. 스토리도 없고 난해하고. 그런데 우리의 기억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개연성이 있고 스토리가 있어야 기억이 가능해요. 그냥 막 랜덤으로 막 아무 단어를 막 수백 개 만들어서 보여주면 그거를 사람들이 뭐 인지를 못하고 뿐더러 외우지도 못하잖아요. 하지만 스토리가 있고 개연성이 있으면 그때부터는 이제 그 내용을 암기하기가 좋아지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영어 단어나 이런 거 외울 때 이런 거 암기 같은 거 할 때도 일부러 이제 뭐 거기에 맞는 그림이라던가 개연성이 있는 스토리를 넣어가지고 외우는 경우도 있잖아요. 암기력을 좀 더 좋게 하려고. 아무튼 우리 기억 능력이라는 것은 꼭 그런 개연성과 스토리가 필요한데 잠재의식이 혼자서 하게 되는 망상들은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잠재의식 혼자서 내뱉는 망상들을 기억을 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꿈을 안 꾸는 게 아니라 기억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특정 부분에서 아주 중요하게 여겨지는 무언가가 그 망상 속에서 튀어나오게 되면 우리의 잠재의식이 크게 반응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내 생존과의 관련이 되어 있는 망상, 그런 게 시작됐을 때 잠재의식은 굉장히 민감하게 받아들이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잠재의식이 크게 반응하는 순간 의식도 약간 활성화가 됩니다. 그리고 의식이 약간 활성화되면 이 잠재의식의 망상에 약간의 개연성이 생겨요. 약간의 개연성이 생기면 약간 기억할 수 있게 돼서 흐리게 기억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이 내용이 진짜로 점점 더 흥미롭고 의식과 잠재의식 입장에서 흥미롭고 민감한 주제가 된다고 하면은 더 의식이 활성화되면서 이 잠재의식의 망상에도 더 개연성과 스토리가 생기게 되고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우리 뇌가 이거를 기억을 할 수 있는 수준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제서야 꿈이 이때부터 시작됐다라고 느끼는 거예요. 뭐 어쩌다 보니까 예지몽이나 영 에너지 이런 걸 말하겠다고 해놓고선 계속 꿈 분석 얘기만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잠재의식이라는 이 잠재의식이 제가 앞으로 수백 번 계속 얘기하게 될 아주 중요한 주제거든요. 근데 이 잠재의식을 이해하려면은 이 꿈 분석의 단계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꿈 분석을 제일 처음 말을 하는 거고, 그러니까 꿈의 첫 번째 부분이 제일 중요하고 뒤로 갈수록 나의 사고방식이 반영되고, 꿈의 첫 번째 부분은 최근에 내가 겪었던 일들에 대한 잠재의식의 의견이고 이런 거를 지금 말씀드리는 거고, 그 예시로 한번 제가 남의 꿈을 분석해 줬던 것 중에 하나를 얘기를 해드릴게요. 어떤 사람이 이제 꿈을 꿨는데 높은 빌딩 옥상에서 혼자 있는 거예요. 혼자 있는데 밑을 내려다봤는데 사람들이 지나다니고 뒤보로에 나 혼자서 높은 빌딩 위에서 밑을 내려다보고 있는데 막 고소공포증처럼 두려움을 느끼고 막 이런 꿈을 꿨다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 내용이만 있었지만 중요한 거는 이제 첫 장면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첫 장면, 제일 처음 본 장면이 어떤 장면이냐 물어봤더니 그 높은 옥상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는 그 장면부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어떤 꿈일까요? 잠재의식이 뭘 전달하려고 했던 걸까요? 여기서 이제 조금 이제 꿈의 표현 방식을 이해를 해야 되는데, 꿈의 표현 방식, 이거는 곧 잠재의식의 표현 방식을 의미하는 겁니다. 잠재의식이 왜 높은 빌딩 옥상에서 밑에를 내려다보는 그런 거를 보여줬을까? 높은 곳에서 내려다본다는 건 뭐죠? 나는 이 사회랑 멀리 떨어져서 관찰을 하는 입장인 거예요. 내가 이 사회 속에 일원으로서 사회에 있다고 한다면은 옥상 위가 아니라 저 사람들 왔다 갔다 하는 인도길에 같이 있어야죠. 근데 그게 아니라 떨어져서, 높은 곳에서 떨어져서 그 밑을 바라보는 입장인 거예요. 그게 잠재의식이 맨 처음에 보여진 이미지인 거예요, 이 사람한테. 근데 그 뒤에 일어나는 감정 변화들을 보면 다 불안하고 공포를 느끼고 이런 감정이에요. 그렇지만 사실 우리 옥상에서 밑에 내려본다고 해서 무조건 무서운 건 아니잖아요. 일부러 옥상에 가서 사람들 뭐 하는지 밑에 구경을 할 수도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로 이제 불안감으로 꿈의 스토리가 이어졌다는 거는 맨 처음 그 첫 장면서부터 애초부터 이 사람이 불안감을 어느 정도 가진 상태의 감정이었다는 걸 의미해요. 그래서 이제 종합을 해보면 이 사람은 이제 불안감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근데 왜 불안했냐? 사회와
하나가 되어서 이제 사회에 소속돼서 활동을 하지 못하고 먼 발자국 떨어져서 지켜만 보는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막 사회에 소속돼서 막 활동하면서 뭐 미래도 준비하고 뭐 돈도 벌고 막 이러는데 나는 거기 소속되지 못하고 떨어져서 바라만 보고 근데 나 혼자만 이렇게 있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불안감이 드는 거죠. 예를 들어 뭐 친구들은 막 다 뭐 회사 다니고 막 그러는데 나 혼자서 지금 활동을 못하고 지켜만 본다고 하면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이제 분석해 드렸더니 그 사람도 맞다고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거 외에도 이제 여러 가지 꿈 분석이 있는데 제가 하는 방식으로 이제 꿈 분석을 하게 되면은 간혹 가다가 그 꿈 분석한 내용을 이제 삭제해 달라거나 막 그렇게 그런 걸 원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왜냐면 단순한 이제 꿈 분석을 요구할 때는 이렇게까지 디테일할 줄은 몰랐던 거죠. 근데 꿈 분석을 하고 나면은 거기 꿈 내용 안에 자신의 심리 상태나 현재 상황들이 다 고스란히 드러나게 되는 경우도 있어갖고 약간 프라이버시 문제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삭제 원하는 분들이 있어요. 잘 현실하고 잘 맞았다고 하면서도 결국에는 삭제해달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경우가 있고 그래서 이제 꿈 분석이라는 거는 잠재의식하고 소통하고 잠재의식을 이해하기 위한 수행 방법인 거죠. 꿈 분석만 주구장창 하는 건 아니에요. 어디까지나 잠재의식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 잠재의식이 어떤 방식의 표현을 쓰는지에 대해서 많이 이해를 하기 위해서 꿈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한 내용들을 정리를 해보면 일단은 처음에는 제가 이 영적인 분야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너무 막 부처처럼 완전히 깨달은 사람만 찾아다니지 말고 작은 발견들을 모아 나가면서 스스로 탐구를 해 나가야 된다고 말씀드린 거고요. 그리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예지몽의 원인, 예지몽을 왜 꾸는지를 알기 위해서 이제 맨 처음에 이제 꿈부터 연구하기 시작했다라고 말씀드리고 이제 꿈투사라는 개념에 대해서도 알려드렸었고 저희가 이제 개인적으로 꿈 분석할 때 쓰는 저만의 방법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서 이제 자각몽이라는 것은 경험을 해보면은 좋긴 좋아요. 좋긴 좋은데 너무 여기에 매달릴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면은 성공하기까지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거를 못하면은 큰일 나는 건 아니에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집착을 할 필요는 없고요. 다만 이제 자각몽을 할 때 내 마음이 어떻게 컨트롤 되는지에 따라서 결과가 다르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 자각몽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하늘을 더 날고 싶고 막 슈퍼맨처럼 하고 싶잖아요. 근데 처음에 할 때 안 돼요, 절대. 하늘을 날고 싶어도 몸이 안 떠요, 무거워서. 그건 왜 그러냐면 내가 하늘을 날고 싶다는 의지가 있긴 있지만 내 마음 깊은 곳에서는 그것에 대한 불신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늘을 날아, 날개가 없는데 어떻게 하늘을 날아, 이런 불신의 마음을 가진 상태에서 하늘을 날려고 하니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 컨트롤이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제 실제로 연습할 수 있는 최적의 상태는 자각몽이 맞긴 하죠. 자각몽을 통해서 이제 내 마음을 제대로 컨트롤하는 게 무엇인지를 체험해 볼 수 있으니까 좋긴 한데 쉽게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연습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막 열정적으로 할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아스트랄 프로젝션도 마찬가지예요. 이거를 못한다고 해서 영 에너지의 원리를 이해 못하고 뭐 그런 건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나는 그냥 조금 더 영 에너지에 대해서 알고 싶고 지식적인 측면에서 알고 싶어서 이거를 공부하는 거다라고 하면 자각몽, 아스트랄 프로젝션은 성공하기 위해서 막 시간 허비할 필요는 없어요. 결국에 중요한 거는 잠재의식이고 그거를 잠재의식을 이용해서 영 에너지를 어떻게 활용하는지 이게 중요한 거지 자각몽과 아스트랄 프로젝션은 필수가 아닙니다. 하면 좋지만 필수는 아니에요. 그래서 요거를 분명하게 아시고 관심이 있으면 해도 좋지만 못한다고 해서 뭐 큰일 나는 건 아니라는 걸 꼭 아셨으면 좋겠습니다.